경고는 끝났어. 그냥 박살내버려. 2026년 4월 백악관 상황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72시간 안에 이란을 무릎 꿇리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죠. 세계 최강 미국의 항공모함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200여 발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어요. 첫 24시간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됐고 전 세계 선박 수백 척이 꼼짝도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뉴욕 증시가 15% 폭락했고 서킷 브레이커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동됐죠. 미국은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란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선박만 통과 허용한다.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오직 한국만요. 무장 민병대가 물대포로 환영 아치를 만들고 한국 드라마 깃발을 흔들며 태극기 상선을 환호로 맞이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카터라고 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중동 전략을 담당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솔직히 저도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꺼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믿어온 세계가 통째로 흔들렸으니까요.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백악관 상황실이었습니다. 벽면 전체를 덮은 모니터 12개가 중동 지도를 띄우고 있었어요. 붉은 점들이 페르시아만 곳곳에 박혀 있었죠. 이란 핵시설 좌표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어요. 식어 있었습니다. 마실 생각은 없었거든요.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만 움직였습니다. 상황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에어컨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12명의 참모가 각자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죠. 누구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에 긴장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상의 단추도 채우지 않은 채였어요. 의자에 앉더니 테이블 위 서류를 한번 훑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호르무즈를 닫아라. 72시간 안에 타격한다.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문장이 품고 있는 무게를 상황실 안 모든 사람이 느꼈어요. 합참의장 직속 분석관 하워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대통령님, 이란 측에 사전 경고 채널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경고는 끝났어. 이제는 행동이야. 한두 번 말해서 알아들어야지. 그냥 박살 내버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믿었어요. 강대국이 질서를 바로잡는 것, 힘으로 혼돈을 제압하는 것. 미국이 200년 넘게 해온 일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라크전을 겪었습니다. 2003년 바그다드 외곽에서요. 작전을 승인했고 목표를 제거했어요. 하지만 민간인 피해가 있었죠. 그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린다고요. 숫자만 보기로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작전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정밀 유도탄이 이란 핵시설 상공을 가르는 장면. 호르무즈 해협의 항공모함 전단이 도열하는 장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렬될 거라고 진심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브리핑 말미에 한 참모가 짧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인도적 지원 채널 개설을 제안해왔습니다. 이란 민간인 보호구역 설정과 의료물자 지원을 골자로 한 패키지인데요. 상황실 안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끝으로 웃었고 저도 거기에 동조했어요. 아니, 동조한 정도가 아니라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붕대를 들고 뛰어드는 셈 아닙니까? 제가 하워드에게 속삭였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한국이 이 불바다에서 뭘 하겠다는 거지?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하늘 아래 텐트 치겠다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착하고 순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70년째 보호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하워드도 어이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죠.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한국의 제안 따위는 회의록 말미에 한 줄짜리 각주로 처리하면 그만이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천조국의 심장부에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작전을 개시하려는 그 순간에 한국이 내민 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작전 명령이 내려갔어요. 국방부, CIA, NSA 모든 부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전력 배치 현황이 올라왔어요.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했고요. 스텔스 폭격기 B-2편대가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서 대기 태세를 갖췄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커피는 여전히 식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의 확신은 뜨거웠습니다. 이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이라고요. 이것이 패권의 무게라고요. 72시간 뒤면 이란은 무릎 꿇을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움직인다고요. 협상은 강자의 시혜이고 평화는 승자의 선물이라고요. 그게 제가 30년간 배운 전부였습니다. 하워드가 제 옆에 와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에밀리, 한국 외교부에서 추가 제안이 들어왔어.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에 임시 의료 거점을 설치하겠다는데.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무시해. 지금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 하지 않을까? 각주로 처리해. 한 줄이면 충분해. 하워드가 물러갔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붉은 점들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72시간 작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거든요.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의 불빛이 보였어요. 미국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그 하얀 탑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긴다고요. 늘 그랬듯이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곧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72시간 뒤 무너지는 건 이란이 아니라 제 세계관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떠오를 거라는 사실을요. 첫 24시간. 완벽했습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200여 발이 페르시아만 상공을 가르며 날아갔어요. 각 미사일은 정확하게 예정된 좌표에 떨어졌습니다. 이란 방공망의 핵심 거점 14곳이 무력화됐죠. 스텔스 폭격기가 핵 관련 시설 3곳에 지하 관통탄을 투하했어요. 저는 상황실 모니터 앞에 앉아 실시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번엔 뜨거웠습니다. 1차 타격 완료. 목표물 전체 무력화 확인. 하워드가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과서 그대로네. 저도 동의했어요. 펜타곤 브리핑룸에는 승전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합참의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영상이 모니터에 떴어요. 각하,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반격 능력은 사실상 제거됐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이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패권의 무게라고요. 200년 넘게 쌓아온 군사기술의 정점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작전 경과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숫자들이 깔끔했습니다. 예상 사상자 범위 내. 부수 피해 최소화. 작전 목표 달성률 98%. 완벽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새벽.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새벽 4시 23분.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하워드였습니다. 에밀리, 지금 바로 와. 이란에서 일이 터졌어. 저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차에 올랐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합참 분석관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어요. 화면에 테헤란 시내가 떠 있었습니다. 거리가 사람으로 가득했어요.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그 자체였죠. 민간인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테헤란에서 에스파한까지 도로라는 도로가 전부 인파로 막혔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해달라고 했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작은 점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게 뭐지? 드론입니다. 소형 드론 수백 대가 확인됐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3m 높이로 군중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고도가 얼마지? 3m 이하입니다. 지상 근접 비행 중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잡도록 설계된 거예요. 지상 3m 높이에서 기어다니는 물체는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요격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레이더 사각지대입니다. 하워드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에밀리, 이건 전혀 예상 못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80억 달러짜리 방공 체계가 손바닥만 한 장난감 앞에서 눈이 먼 겁니다. 오전 7시. 더 나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바그다드 외곽 미군 전진기지 2곳이 고립됐습니다. 합참의장이 테이블을 내려쳤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라 늪이야. 빠져나갈 출구가 없다고. 이란 인근 기지에서는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식수조차 이틀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긴급 보고가 쏟아졌죠.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계 최강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무기체계를 가진 나라가 성난. 군중과 장난감 같은 드론 앞에서 꼼짝도 못하다니요. 오전 11시. 대통령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모니터를 한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공격을 중단해.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72시간 최후 통첩을 선언했던 그 입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어요. 반전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초라했고 후퇴라고 부르기엔 너무 늦어버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은 번진 뒤였습니다. 그날 오후 뉴욕 증시가 개장과 동시에 15% 넘게 폭락했어요. 런던과 도쿄도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동된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었죠. 저는 무너져 내리는 숫자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 힘이 곧 질서라는 공식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 그리고 며칠 전 우리가 비웃었던 전쟁터의 붕대를 들고 나타나겠다던 그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는 전 세계 해운 트래픽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는데 그 화면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페르시아만 입구에 점처럼 찍혀있는 선박 수백 척이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사우디 유조선, 일본 화물선, 영국 컨테이너선, 국적도 크기도 제각각이었지만 한 가지는 똑같았습니다. 전부 멈춰 있다는 것. 아라비아해 한가운데서 엔진을 끈 채 표류하는 수십만 톤짜리 철덩어리들. 세계 경제 혈관이 응고됐어요. 그 와중에 정보분석실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번역문을 받아들고 첫 줄부터 읽어내려갔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오역인 줄 알았습니다. 성인의 후예를 제외한 모든 선박은 격침할 것이다. 성인의 후예. 저는 번역 담당관에게 물었죠. 이게 무슨 뜻이야? 성인이 누군데? 담당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이란 측이 한국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세계 최대의 해상 봉쇄를 선언한 무장 세력이 오직 한 나라에만 통행증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요. 한국이라니. 인구 5천만에 우리가 전략 지도에서 동맹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그 이상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나라예요. 하워드가 제 옆에 와서 같은 문서를 들여다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집단 최면에 걸린 거 아닌가? 한국이 이란에 뭘 줬길래 이런 대우를 받는 거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뭔가 뒷거래가 있을 거라고요. 한국이 우리 모르게 이란과 비밀 채널을 가동한 거라고요. 그래서 즉시 CIA 중동지부에 한국과 이란 간의 비공식 접촉 기록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과가 올 때까지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반드시 꼬리가 잡힐 거라고요. 그런데 이틀 뒤 돌아온 보고서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밀 외교 채널도, 무기 거래 흔적도, 자금 이동의 그림자도요. CIA 분석관이 보고서 말미에 한 줄을 덧붙여 놨더군요. 한국이 이란에 제공한 것은 드라마, 의료기술,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민간 차원의 기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드라마요.
저는 그 단어 앞에서 한참을 멈춰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사일과 항공모함으로도 열지 못한 바다를 드라마가 열었다는 겁니다. 저는 웃었어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경멸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의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니까 웃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오후, 대통령이 폭발했습니다. 집무실 안에서 책상을 치는 둔탁한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어요. 저와 하워드가 급히 들어갔을 때 대통령은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항모는 돌을 맞고 있는데 한국 상선은 환호를 받고 있다고. 화면에는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지역. 무장 보트 20여 척이 대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보트들이 쏘고 있는 건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대포를 하늘로 쏘아 올리며 아치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아치 사이로 태극기를 내건 한국 상선이 유유히 지나가고 있었죠. 민병대원들이 보트 위에서 무언가를 흔들고 있었는데 정보 분석관이 영상을 확대하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드라마 깃발이었어요. 주몽이라는 글씨가 적힌 깃발. 대장금 로고가 새겨진 현수막. 미사일을 장착한 고속보트 위에서 전투복을 입은 민병대원들이 한국 드라마 깃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문화가 한 프레임 안에 공존하는 그 장면은 제가 30년 넘는 안보 분야 경력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어요. 국방장관 직속 참모가 추가 위성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각하, 한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때마다 이란 측 해안에서 사이렌이 울립니다. 경고 사이렌이 아니라 환영 사이렌입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해안으로 나와 손을 흔드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침묵한 뒤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이 도대체 뭘 한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상황실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저도 하워드도 합참 분석관들도 모두 같은 질문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날 밤 위성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전 세계 선박이 멈춰선 검은 바다 위에서 오직 하나의 국기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태극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고 푸른 원이 천천히 파도를 가르며 전진하고 있었죠. 그 장면이 아름답다고 느낀 게 아닙니다. 무서웠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전쟁의 한복판을 관통하는 힘.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세계의 문법으로는 번역이 불가능한 것이었거든요. 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니, 답을 찾지 못하면 미칠 것 같았어요. 한국 선박만 통과시키는 해협. 드라마 깃발을 흔드는 민병대. 보험료 제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진 안보 분석의 도구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요. 사무실에 틀어박혀 이란 현지의 한국 관련 자료를 죄다 뒤졌습니다. CIA 아카이브, 국무부 기록, 민간 NGO 보고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드라마가 이란에서 폭발적으로 유행했다는 것. 테헤란 시내 가전제품 가게마다 한국 텔레비전이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 한국 의료진이 이란 남부 빈민 지역에서 무상 진료를 이어왔다는 것.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란 중소제조업체의 기술을 이전하면서 그 어떤 정치적 조건도 붙이지 않았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10년 넘게 쌓이고 쌓여서 이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이름 옆에 작은 별 하나를 새겨놓은 겁니다. 우리 미국은 그 시간 동안 뭘 했습니까? 경제 제재를 걸었고 핵협상을 파괴했고 정밀 타격을 가했습니다. 힘으로 복종을 끌어내려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안에 스며들어갔던 겁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차원이 달랐다는 걸요. 어느 날 밤, 하워드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요. 에밀리, 이거 봐야 할 것 같아. 그가 꺼낸 것은 CIA 분석국이 작성한 비교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이란 내 주요 국가별 호감도 및 신뢰도 추이 분석. 1970년부터 2026년. 50년치 데이터였죠. 저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호감도 42%, 신뢰도 28%. 문화적 호감은 있으나 식민지 역사에 대한 반감이 신뢰를 깎아먹고 있음. 일본 호감도 35%,
신뢰도 31%. 기술 원조에 대한 감사가 있으나 미국 동맹이라는 인식이 천장을 만들. 중국 호감도 51%, 신뢰도 19%. 경제적 의존도는 높으나 자원 수탈에 대한 경계심이 신뢰를 바닥으로 끌어내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한국 호감도 92%, 신뢰도 88%.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연필을 놓았습니다. 92와 88. 다른 나라들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호감도가 높은 나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도가 88%라는 건 이란 국민 10명 중 9명이 한국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적대국도 아닌 동맹국도 아닌 지구 반대편의 나라를요. 하워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밀은 DNA야. 무슨 DNA? 한국만 가진 조합. 민주적 자본주의와 집단 문화. 이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어. 저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주적 자본주의는 유럽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워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본주의만 있는 나라는 이란의 석유를 봤어. 민주주의만 앞세운 나라는 이란의 체제 변화를 요구했고, 한국은 둘 다 갖고 있으면서도 이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대신 사람을 키웠지. 사람을 키웠다. 그 말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CIA 아카이브를 뒤지다가 1970년대 파일 하나를 찾아냈어요. 이란 남부 항만 건설 프로젝트 참여 국가별 노동자 현황. 빛바랜 종이에 타자기로 찍은 글씨가 빼곡했죠. 그 목록에 한국이 있었어요. 1970년대. 한국 건설 노동자 수천 명이 이란 남부 항만과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파견된 기록이었습니다. 50년이었습니다. 50년 전에 한국 노동자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흘린 땀. 섭씨 5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시멘트를 나르고 철근을 엮고 항만의 골격을 세운 그 노동의 기억이 이란 사람들 안에 살아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전해진 이야기.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도왔다. 한국 사람들은 정직했다. 한국 사람들은 떠날 때 인사를 했다. 항공모함이 열지 못한 해협을 연 열쇠는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한국 건설 노동자의 땀방울이었어요. 저는 사무실 벽에 붙여놓았던 종이들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답은 단순했어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한 단어로 귀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뢰. 한국이라는 나라가 50년에 걸쳐 한 푼도 받지 않고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자산. 미국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었고 돈이 있었고 동맹이 있었지만 신뢰는 없었어요. 이란 사람들이 기억하는 미국은 쿠데타를 일으킨 나라이고 경제를 조인 나라이고 하늘에서 폭탄을 떨어뜨린 나라입니다. 50년 동안 우리가 심은 것은 두려움이었고 한국이 심은 것은 감사였어요. 두려움의 이자는 분노입니다. 감사의 이자는 신뢰고요. 하워드에게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유를 알겠어. 하워드가 물었죠. 뭔데? 한국은 50년 동안 적금을 부은 거야. 한 달에 10,000원씩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금액을. 우리는 그 시간에 주식 투기를 한 거고. 단기 수익은 우리가 많았지. 하지만 50년 뒤 통장을 열어보니까 한국의 잔고가 우리보다 많았던 거야. 하워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의 불빛이 멀리 보였어요. 미국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그 하얀 탑이 그날따라 유독 작아 보였습니다. 반다르 아바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울렸어요. 합참 상황실 직통이었죠. 수화기를 들자마자 하워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에밀리, 지금 바로 와. 이란에서 일이 터졌어. 차를 몰고 가는 15분 동안 라디오에서는 아무 뉴스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언론에 풀리기 전이라는 뜻이었죠.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안에는 이미 국방장관 직속 참모들과 특수작전사령부 연락관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이란 남동부 시스탄 발루체스탄주의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하워드가 제 팔을 잡고 브리핑 테이블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델타포스 투입팀이 역포위됐어. 12명 전원이 고립됐어.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델타포스.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이란 내부에서 요인 제거 작전을 수행하다 걸린 겁니다. 작전 자체는 제가 관여한 건 아니었어요. 특수작전사령부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제 책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특수작전사령부 연락관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작전팀이 목표 지점에서 300m 지점까지 접근했으나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매복조에 의해 퇴로가 차단됐습니다. 현재 민가 밀집 지역 내 폐건물에서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으며 부상자가 4명입니다.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폭격해. 우리 병사들을 꺼내. 합참의장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각하,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야? 작전 지역 반경 2km 내에 한국해상병원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선에 현재 우리 부상자 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위성 영상에 항구가 보였고 그 항구에 하얀색 선체의 대형 선박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선체 옆면에 붉은 십자가와 태극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어요. 한국해상병원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선 안에 우리 델타포스 대원 4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폭격을 하면 병원선이 위험해지고 병원선이 위험해지면 안에 있는 미군 부상자가 위험해집니다. 우리 병사를 구하려고 폭격을 하는 건데 그 폭격이 우리 병사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덫이었습니다. 아무도 놓지 않은 덫. 미국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꼴이었죠. 대통령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참장이 전했습니다. 그 침묵이 3분이었는지 10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폭격 명령은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현지 CIA 요원이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영상 피드를 상황실 대형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화면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방탄복도 헬멧도 없이 흰색 조끼만 걸친 채 민병대 바리케이드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총이 아니라 의료장비 가방과 구호 식량 상자였어요. 선두에 선 사람. 제 숨이 멎었습니다. 키 180cm쯤. 검은 머리. 조용한 눈. 그의 이름표가 카메라에 잡혔어요. 윤태권.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한국재건팀 총괄 책임자.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 그가 민병대 바리케이드를 향해 멈추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총구가 겨눠지고 있었어요. 이란 민병대원들의 자동소총 수십 정이 윤태권과 그의 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워드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미쳤어. 총알바지가 되려는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도 뚫지 못한 포위망을 의료 가방 하나 들고 걸어서 통과하겠다고요. 그건 용기가 아니라 자살이었어요.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그랬습니다. 윤태권이 바리케이드 30m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빈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죠. 그리고 무전기가 아닌 육성으로 페르시아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CIA 통역관이 실시간으로 번역을 올렸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윤태권입니다.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상자를 치료하러 왔습니다. 당신들의 부상자도 미국의 부상자도요. 민병대 지휘관이 총구를 내리지 않은 채 소리쳤습니다. 왜 미국인을 살리려는 거냐? 미국은 우리 땅을 폭격했다. 윤태권이 한 발 더 앞으로 나갔어요. 다친 사람에게 국적은 없습니다. 상황실에서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속 화면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CIA 요원의 손이 떨리고 있었던 거죠. 민병대원 하나가 총을 윤태권의 이마 높이로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어요. 그때 화면 오른쪽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소년이었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이란 소년이 바리케이드 틈을 빠져나와 윤태권에게 달려갔습니다. 민병대원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소년은 멈추지 않았어요. 윤태권의 다리를 붙잡더니 바리케이드 쪽을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한국인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소년의 목소리가 현장 스피커를 통해 상황실까지 울렸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을 만큼 또렷한 외침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총구 앞에 서서 외국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한국인은 안전하다는 확신이 미군의 어떤 정보 분석보다도 강력하게 박혀 있었던 겁니다. 총구가 하나 둘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병대 지휘관이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자동소총의 안전장치를 걸었어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바리케이드가 열렸습니다. 윤태건의 팀이 안으로 들어갔고 의료 장비가 펼쳐졌고 이란 측 부상자와 미군 부상자가 나란히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상황실에서 누군가가 내뱉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미국이 수천 명의 특수부대원과 수십억 달러의 장비를 투입해도 열지 못한 길을 한국인 한 명이 의료 가방 하나로 열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적의 환호를 받으면서요. 저는 모니터 속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윤태건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 아이를요. 그리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제가 승인한 작전. 폭격 이후 발견된 민간인 시신. 그때 저는 감정을 죽였습니다. 숫자만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화면 속 소녀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총보다 강한 것이 있다는 증거. 그 뒤로 벌어진 일은 더 놀라웠습니다. 윤태건이 이란 혁명수비대 현지 사령관과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미군 측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양쪽 사이에서 그가 제안한 것이 있었어요. 인도적 안전지대. 윤태건은 그걸 K-세이프존이라고 불렀습니다. 개념은 단순했어요. 한국이 관리하는 구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는 어떤 군사행동도 금지하는 겁니다. 대신 한국이 의료와 구호물자를 양측 모두에게 공급하겠다는 조건이었죠. 미군 입장에서는 부상자를 안전하게 후송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폭격 위협 없이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구조. 그런데 그걸 제안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미국이 제안하면 이란이 거부할 것이고 이란이 제안하면 미국이 의심할 테니까요. 양쪽 모두에게 총구를 겨누지 않은 유일한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이란 사령관이 동의했습니다. 미군 현장 지휘관도 본국의 승인을 받아 수락했어요. K-세이프존이 선포되던 순간 현장에 총성이 멎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멎은 게 아니에요.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총구를 마주 겨누고 있던 양쪽 병사들이 윤태건의 팀이 펼쳐놓은 의료 텐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서로를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저는 상황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도 아니고 감탄도 아니었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 만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못한 일을 한국인이 맨손으로 해낸 거예요. 미국의 힘은 파괴할 수 있었지만 멈추게 할 수는 없었고 한국의 힘은 파괴할 수 없었지만 멈추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K-세이프존이 선포된 뒤 저는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총성은 멎었지만 치안은 다른 문제거든요. 분쟁 지역에서 총을 멈추게 하는 것과 그 지역을 실제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미국은 그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이라크에서 10년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도 진짜 안정이라는 네 글자를 손에 넣지 못했으니까요. 이란 접경지대의 치안 상황은 특히 악몽이었어요. 시스탄 발루체스탄주. 이 지역은 마약 밀매 루트와 무장 세력의 이동 경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미군이 주둔하던 시절에도 하루 평균 3건 이상의 무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감시 드론을 띄우고 지상 정찰팀을 배치하고 현지 경찰을 훈련시키고 정보원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그래도 안 됐습니다. 왜냐고요? 현지인들이 우리를 적으로 봤으니까요. 미군이 설치한 감시 카메라는 이틀이면 부서졌고 미군이 훈련시킨 경찰은 일주일이면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K-세이프존이 확대되면서 한국이 치안까지 맡겠다고 나섰을 때 저는 속으로 시계를 돌려놨어요. 길어야 한 달. 그 안에 한국도 같은 벽에 부딪힐 거라고요. 전쟁의 폐허에서 질서를 세우는 건 드라마 깃발 흔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니까요. 사흘 뒤 하워드가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소리부터 질렀어요. 에밀리, 이란 접경지 치안 보고서 봤어? 저는 아직 안 봤다고 했습니다. 하워드가 태블릿을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3일이야. 한국이 투입되고 3일 만에 무장 충돌 발생 건수가 제로가 됐어.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제로. 하루 평균 3건이던 무장 충돌이 제로. 미국이 10년을 매달려도 한 건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던 그 수치가 3일 만에 사라진 겁니다. 오타인 줄 알았어요. 진심으로요. 말도 안 돼. 데이터 오류 아니야? 확인했어. 현지 CIA 요원이 직접 검증한 거야.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보고서의 숫자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란 남동부 자해단. 시스탄 발루체스탄주의 주도이자 치안 불안의 진원지였던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조용했거든요. 제가 아는 자해단은 군용 차량이 거리를 누비고 간간히 총성이 들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가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시장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노점상들이 과일을 쌓아놓고 호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보안팀 현지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윤태건은 없었지만 그의 기술팀 부책임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파견된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이름은 서지훈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저를 도시 외곽의 관제센터로 안내했어요. 건물 안에 들어서는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스크린 12개가 벽면을 빈틈없이 덮고 있었고 각 스크린에는 자해단 시내와 외곽도로의 실시간 영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멈추게 한 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영상 위에 겹쳐진 데이터 레이어였어요. 움직이는 점 하나하나에 색깔이 입혀져 있었고 특정 구역이 실시간으로 색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게 K-스마트 치안 시스템입니다. 서지훈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안면 인식 인공지능, 이동 패턴 분석, 데이터 기반 범죄 예측 알고리즘이 통합된 시스템이에요. 도시 전체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산출합니다. 저는 미군의 감시 시스템도 써봤습니다. 팔콘뷰, 고르곤 스테어, 수십억 달러짜리 장비들이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뭐가 다르냐고요? 이 알고리즘에는 문화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지훈이 스크린의 한 구역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정오에 이 지역 사원 앞에 대규모 인파가 모이면 미군 시스템은 위험 신호로 분류합니다. 집회나 시위 가능성이라고요.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이걸 예배 시간대의 정상 패턴으로 인식해요. 이란 문화 데이터가 알고리즘에 학습되어 있으니까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미국이 10년 동안 실패한 이유가요. 우리 시스템은 이란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으로 분류했어요. 예배를 집회로, 장례 행렬을 시위로, 가족 모임을 비밀 회합으로요. 오탐이 쌓이면 경보가 남발되고 경보가 남발되면 군이 출동하고 군이 출동하면 마찰이 생기고 마찰이 적대감이 되는 거죠.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선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이란을 감시 대상으로 봤고 한국은 이해의 대상으로 봤던 겁니다. 여러분, 같은 카메라로 같은 거리를 찍어도 무엇을 위험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카메라는 적을 찾았고 한국의 카메라는 이웃을 지켰습니다. 뉴욕이었습니다. 유엔 본부. 저는 미국 대표단 수행원 자격으로 총회장에 들어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서류 가방 안에 대통령 연설문 최종본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 250년 미국 외교사의 한 페이지가 영원히 접힌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총회장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3개국 대표단. 2층 방청석까지 기자들로 빼곡했어요. 하워드가 제 옆자리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연설문 수정 없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야. 선택지가 없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한국 선박만 통과하고 있었고 K-세이프존은 도시 3곳으로 확대됐으며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한국이 실어 나르는 원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대통령이 입장했어요. 총회장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미지근했어요. 각국 대표단의 시선 안에 담긴 것은 존중이 아니라 호기심이었습니다. 무너진 권위자가 무슨 말을 할까 하는 구경꾼의 눈이었죠. 대통령이 연단 앞에 섰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오늘 저는 쉽지 않은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우리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중동의 질서를 관리해왔습니다. 힘으로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 단어가 총회장 천장에 부딪혀 울렸어요. 실패. 미국 대통령이 유엔 연단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쓴 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우리의 항공모함은 해협을 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미사일은 평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한 문장이 떨어질 때마다 하워드의 어깨가 조금씩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한 나라가 해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들었어요. 대한민국입니다. 총회장이 정지했습니다. 3초 동안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폭탄이 아닌 의료 텐트로 전쟁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40년간 쌓아온 신뢰로 미국이 수조 달러를 들여도 얻지 못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중동 안보 협력의 주도권을 한국에 위임합니다. 장내가 터졌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서로를 쳐다보고 기자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연단 위 대통령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등이 작아 보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어깨라고 불리던 그 등이요. 하워드의 눈이 붉었습니다. 30년 넘게 미국의 힘을 믿고 미국의 질서를 설계해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총회장 반대편 좌석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대표단 자리. 그들은 환호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축하할 일이 아니라 짊어져야 할 무게라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을 봤을 때 떠올렸던 단어는 미련함이었거든요. 전쟁터에 붕대를 들고 뛰어드는 나라.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었고 총성을 멈췄고 마침내 유엔 연단에서 세계 최강국의 항복을 받아냈어요. 미련함이 아니었습니다. 순고함이었어요. 서울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로비에는 전 세계 언론사의 카메라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향하는 대상은 10살짜리 이란 소년이었습니다. 아민. 호르무즈에서 윤태건의 손을 잡고 총구 앞에 섰던 그 아이. 한국 정부가 공식 초청한 거였어요. 소년이 게이트를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지만 소년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한쪽에서 누군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윤태건이었어요. 소년이 뛰어갔습니다. 윤태건이 무릎을 꿇고 소년의 눈높이에 맞췄죠. 소년이 윤태건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저는 30m쯤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하워드가 코를 훌쩍였어요. 윤태건이 소년의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소년이 입을 열었어요. 첫 한국어였습니다. 한국 사람 되고 싶어요. 왜요? 나는 커서 한국인처럼 평화를 지키는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총 말고요. 기술로요. 저는 숨을 쉬지 못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전쟁 속에서 배운 것이 복수가 아니라 기술이었다는 겁니다. 증오가 아니라 평화였고요. 그 아이의 롤모델이 미국의 장군도 이란의 영웅도 아닌 한국의 기술자라는 사실. 미국이 수십 년간 중동에 쏟아부은 모든 공공외교. 예산이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한국 사람 한 명이 의료 가방 하나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 도심을 걸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지나 종로를 걸었어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축제를 벌이고 있지 않았어요. 유엔에서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고개를 숙였는데 정작 서울거리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학생들이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지나갔어요. 서울은 그냥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분식집에 들어갔어요. 아주머니가 김밥을 말고 계셨습니다. 김밥 2줄을 손짓으로 시켰죠. 아주머니가 단무지를 하나 더 올려주셨어요. 이 아주머니는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나라가 방금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됐다는 거요. 아니, 알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김밥을 말아야 하니까요. 그 모습이 한국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올려다볼 때 한국은 고개를 숙이고 일하고 있었어요. 호텔에 돌아온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강이 빛을 머금고 있었고 빌딩들의 불빛이 수없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워드가 맥주 한 캔을 건넸습니다.
내 보고서 마무리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총칼로 세상을 바꾸려 했고 한국은 자기들의 삶 자체로 세상을 바꿨어. 50년 전 사막에서 땀을 흘린 노동자, 조건 없이 기술을 가르친 엔지니어, 총 대신 의료 가방을 든 군인.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한국의 무기였어.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을 머릿속으로 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유일의 신뢰 초강대국이다. 이 나라는 50년에 걸쳐 한 푼의 이자도 요구하지 않은 채 인류에 투자했고 그 투자가 열매를 맺기 시작한 지금 세계의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낸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해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세계가 한국의 이름을 부를 때 한국인들은 그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역사를 바꿨다는 걸요. 그리고 바로 그 모른다는 사실이 한국을 한국답게 만드는 마지막 비밀이었습니다.